시어머니는 전쟁 직후에 궁핍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가난은 당시의 공기와도 같아서 먼지처럼 어디에나 묻어났고 아이들이 학교 대신 논두렁에 나가야 하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만으로도 버거웠던 탓에 그녀는 12살이 되기도 전에 초등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때부터 긴 세월 동안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은 숙명처럼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처라 불렀고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소금기 어린 응어리로 굳어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들은 어른이 되어 도시에 자리 잡았고 며느리가 한 가족으로 찾아왔다. 며느리는 깔끔한 말솜씨와 단정한 몸가짐으로 사위를 받았으나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서류나 약봉투를 들고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글자를 모른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대신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다. 글을 몰라도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손주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일은 여전히 가능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시간에 빈자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 겨울, 동네 경로당에 붙은 작은 전단이 그녀의 운명을 비틀어 놓았다. 성인 문의 학교 신입생 모집이라는 검은 글씨가 한지를 붙잡듯 시야에 걸렸다. 문장을 해독할 수 없어도 곁에 있던 누군가가 읽어준 덕분에 시어머니는 그 전단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직감했다. 전단이 말하는 학교는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작은 건물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침 6시 첫 차를 타고 가야 겨우 제 시간에 도착하는 곳이었다. 그 먼 길을 다니기엔 몸이 고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갈증이 끓어올랐다. 처음에 며느리는 의아함을 품었다. 이제 와서 무엇 때문에 글을 배우느냐는 생각이 앞섰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결심은 의외로 단단했다.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버스를 타고 길인 목처럼 이어진 시내 도로를 지나 낡은 간판이 씌어진 건물 앞에 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어린 시절을 속절없이 놓쳐버린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흰 머리칼, 굽은 어깨, 손바닥에 새겨진 깊은 주름마다 배우지 못한 세월이 묻어 있었다. 교실 한쪽에서는 교사가 칠판 가득 큰 글씨로 모음을 쓰고 있었고 노인들은 손가락에 힘을 주어 연필을 잡았다. 그것은 간절함이 응축된 풍경이었고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첫걸음을 내디뎠다. 며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고집 뒤에 숨어있는 절실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글 교재, 공책, 연필, 색연필, 낡지 않은 필통을 준비해 다락방에 작은 책상을 놓았다. 퇴근 후 돌아와 시어머니의 발음을 따라 적고 글자에 받침을 붙이는 법을 설명했다. 그녀는 숫자를 모양이 아닌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잔돈을 세어주며 덧셈을 알려주었고 약봉투에 복용 시간을 큼직한 글씨로 옮겨 적어주었다. 그런 밤이면 부엌 창밖으로 새벽별이 떠 있었고 시어머니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히곤 했다. 두 사람이 맞부딪힐 때도 있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뒤틀리면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고 며느리는 마음이 급해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툭툭 떨어져 나가던 조각들은 이윽고 맞물려 하나의 길이 되었고 그 길 끝에는 할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이 놓여 있었다. 세월이 다시 제자리를 바꿔 달리듯 흐른 뒤 드디어 졸업식이 다가왔다. 꽃샘 추위가 잦아들지 않은 3월의 아침, 시어머니는 낡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꺼냈다. 짙은 갈색 재킷에 단추를 끼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머리엔 여전히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가 어우러진 빛이 어려 있었다. 며느리는 새로 산 작은 꽃다발을 손에 건넸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당 앞마당은 하얀 머리칼로 뒤덮인 졸업생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저마다 고든 자세로 서서 치수조차 맞지 않는 학사모가 마음처럼 들뜨지 않도록 양손으로 꾹 눌러 쓰고 있었다. 행사가 시작되자 교사의 낭랑한 목소리가 강당을 메웠다. 출석 번호가 불릴 때마다 노인들은 주름진 손으로 가슴을 치며 예 대신 밝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시어머니의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며느리는 손에 쥔 꽃다발을 놓칠 뻔했다. 단상 위로 오른 시어머니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반듯하게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젊은 날 교실 창문 너머로 흘러간 꿈들의 모습이 서려 있었지만 더는 숨기지 않았다. 그날의 강당 한복판에는 무너졌던 시간을 다시 세워 올린 노인들이 정연한 행렬을 이루었고
그들 머리 위로는 형광등 불빛이 기적처럼 내려앉았다. 졸업식이 끝나자 며느리는 무대로 달려갈 대신 한 발짝 뒤에 서서 바라보았다. 목 언저리가 뜨거워지고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배우지 못했다는 한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잇는 다리를 잃고 그 다리를 혼자서 다시 놓기 위해 버텨야 했던 오랜 침묵의 무게였다. 시어머니뿐 아니라 강당을 가득 메운 백발의 노인들 모두가 그 무게를 견딘 증인이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존경과 연대, 그리고 앞으로 품어야 할 책임의 의미가 녹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은 오후의 햇살이 버스 창문을 스쳤다. 시어머니는 졸업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라져가는 들녘 위로 봄 기운이 엷게 번지고 있었고 도로 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 시어머니의 굳은 손을 감싸주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배움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삶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행위였음을. 글자를 익히는 일은 시간 속에 잃어버린 자아를 다시 부르는 일이었고 그 부름에 응답해 걸어온 긴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닿았음을.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등불 아래 졸업장을 펼쳐놓았다. 시어머니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 읽어내려갔고 며느리는 작은 음성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고요히 흐르는 사이 오래전 어둠 속에서 움츠러든 꿈들은 부드러운 종이 위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꿈들은 낡은 골목길을 지나 내일의 새벽으로 다시 피어날 꽃잎처럼 고요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졸업장을 거실 한가운데 걸어둔 지 한 달 남짓 지난 뒤 시어머니의 일상은 눈에 띄지 않는 결을 따라 조용히 변모하였다. 새벽 시장에 나갈 때면 예전처럼 묵직한 보자기 대신 얇은 종이책 한 권을 품에 넣었고 빈 좌판 위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책갈피에 꽂힌 페이지가 머릿속에서 낮은 숨결로 이어졌다. 자음과 모음을 모아내며 손끝으로 끌어올린 단어들은 더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넓히는 문이었다. 그 문을 통과한 이후 시어머니는 매일 한 줄씩 짧은 일기를 기록하였다. 서툰 필체였으나 종이 위에 새겨진 시간은 묘하게 반짝였고 며느리는 밤마다 그 글씨의 울림을 쓰다듬듯 읽어내려가며 오랜 염원이 현실로 움트는 순간을 확인했다. 문의 학교 졸업장은 새로운 질문을 낳았다.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무엇을 쓰고 남길 것인가?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간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하였다. 논두렁을 울리던 방울소리, 군불 냄새가 배 넷된 설렁탕, 전쟁의 먼지가 집안 구석까지 스며들던 풍경 등이 노인 특유의 섬세한 감각으로 되살아났다. 며느리는 기록 작업을 돕기 위해 휴대용 녹음기를 구비하고 학교에서 배운 받아쓰기 노트를 응용한 대형 원고지를 제작하였다. 오전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오후에는 주방 식탁을 작은 서실로 바꾸어 메모와 녹음 파일을 정리하였다. 낱말을 잇는 과정은 더디었지만 시간의 오래됨은 오히려 서술에 깊이를 부여했다. 오래 묵혀진 햇살이 한지에 스미듯 시어머니의 기억은 글자에 담겨 생생한 삶의 결을 드러내었다. 이 기록들은 자연스럽게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도서관 사서가 원고 일부를 읽고 자비출판 형식을 제안하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함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며느리의 부드러운 격려 아래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 마을 출판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한겨울 초판본이 인쇄되었고 표지에는 검은 돌담과 흰 눈이 대조적인 사진이 실렸다. 책꽂이에 꽂힌 검은 글씨 제목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글자를 몰라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던 시절과 대비되는 순간이었다. 출간 소식은 지역 라디오 방송, 소규모 문학 모임을 통해 퍼져나갔다. 늦깎이 기록자라는 애칭과 함께 그 책은 한 달 만에 판매 부수를 넘어서는 예약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변화는 독자층이었다. 책을 찾아온 이들은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만이 아니었다. 농사일을 거들다 틈을 내어온 청년, 도시에서 내려와 귀촌을 준비하는 부부, 그리고 중학생 독서 동아리 학생들까지도 이 늦은 배움의 기록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서툰 문장 속에 숨은 끈기와 애정이 세대를 넘어 전달된 것이다. 책 출간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문의 봉사단 구상을 떠올렸다.
문해 학교의 교사는 두 사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락했고 지역교육청은 중고버스를 개조해 작은 이동 교실로 꾸려주었다. 버스 내부에는 접이식 책상이 설치되었고 중고 컴퓨터 세대가 자리를 차지했다. 마을마다 잠시 머무르는 동안 노인들은 버스 한켠에서 첫자음과 모음을 배우거나 손주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써내려갔다. 며느리는 일정 조율과 차량 관리 교재 편집을 맡았고 시어머니는 낯설어 하던 이들에게 연필을 쥐어주며 자음 위치를 손등 위에 그려 보였다. 늦은 배움 앞에서 주저하는 표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과정은 시장 좌판에서 경험했던 신뢰의 누적처럼 시간이 쌓일수록 선명해졌다. 프로그램 1년차, 버스는 국경 없는 작은 학교로 자리매김하였다. 외딴 산간마을에 사는 노인부터 해변가 어촌의 할머니, 도시 변두리 쪽방촌에 사는 어르신들까지 각기 다른 삶의 무늬가 이동 교실 안에서 교차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어머니는 스스로 지도교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험 준비는 또 다른 고비였다. 연산과 작문, 교육학개론 등 생소한 과목이 빽빽하게 나열된 교재를 접한 시어머니의 눈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2번 다시 배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매번 새벽버스를 놓치지 않았던 그 단단한 존재였다. 아침 좌판 정리에 앞서 새벽 2시에 기상하여 기초 문제집을 풀었고 낮에는 버스 이동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했으면 밤에는 며느리와 함께 교육심리학 개념을 정리했다. 책장에 한 줄씩 꽂히는 낡은 참고서마다 한글을 향한 갈증이 식지 않은 손길이 스며들어갔다. 시험 당일 시내 시험장 강당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응시생이 모였다. 남루한 옷차림에 주름진 손으로 번호표를 붙인 노인의 모습은 언뜻 불안해 보였으나 자리로 향하는 발걸음은 고요히 땅을 밟았다. 결과가 발표되던 봄날 저녁 시어머니의 이름 옆에는 합격 표시가 새겨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 결과를 조용히 전했고 시어머니는 배우는 이에게 바치는 축하보다 더 겸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이 맞은 풍경은 소리 없는 축제였다. 늦은 시간까지 전깃불 아래에서 합격 통지서를 바라보며 지나온 시간들의 의미를 한꺼풀씩 벗겨내듯 되새겼다. 합격 이후의 나날은 미세한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동교실의 수업 내용은 초등 맞춤식 문해 교육을 넘어 실생활 금융보건 서류 읽기, 스마트폰 기초 활용까지 다각화되었다. 시어머니는 교사로서 교환을 작성하고 며느리는 이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 태블릿에 담았다.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학습 동아리를 결성해 서로의 집안일을 돕는 조촐한 협동체로 발전했고 그 협동체는 다시 지역사회 봉사 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 시장의 좌판을 지키며 쌓은 신뢰가 돌처럼 단단해져 동네 전체를 하나의 느슨한 배움터로 묶어내고 있었다. 몇 해가 흐른 뒤 지역문화재단은 세대 간 평생학습상이라는 새로운 상을 제정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첫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시상식 무대 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색감의 한복을 차려입고 섰다.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이 분명하였다. 배움은 더 이상 나이에 구애받지 않았고 가난과 무지는 극복해야 할 굴레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는 열쇠임을 증명한 세월이 무대 위에 고스란히 구현되고 있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동교실은 인근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교육청은 만학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전국에 사례로 배포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등을 덮었다. 그 손끝에는 지울 수 없는 농사실 자국과 문해 교재를 들던 흔적이 동시에 남아있었다. 석양이 내려앉은 시청 로비 창문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차례로 켜졌다. 첫 글자를 배운 날 낡은 연필심 끝에서 번뜩이던 희망은 이제 도시 곳곳에 파편처럼 흩어지며 다른 이들의 야간 창문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들 가운데 어느 하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낯선 글자를 두려워하던 한 노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겨울과 봄,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들이닥칠 때 이동교실은 눈 덮인 산골 마을로 향했다. 독서 모임에서 전해받은 헌책과 새 책, 며느리가 직접 편집한 학습자료, 그리고 작은 난로와 담요가 버스 안을 채웠다. 그 길 위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이 써낸 회고록 두 번째 원고를 읽고 있었다. 언젠가 또 다른 이가 늦은 배움을 시작할 때 그 책이 작은 등불이 되리라는 믿음이 글자 사이에 묵묵히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운전석 너머 거울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방이 눈으로 하얗게 잠긴 길이었지만 버스 안은 마치 한겨울밤 촛불 옆 따스한 장작불 같은 온기로 충만했다. 그리하여 첫 글자를 가슴으로 읽어내려간 한 노인의 여정은 한 가족의 역사를 넘어 마을과 도시, 그리고 또 다른 세대의 삶을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배움 앞에 서 있을 때 나이와 배경은 더 이상 단절의 이름이 아니었다. 오히려 삶이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하는 시간, 그리고 시간을 넘어 서로를 감싸 안는 다리가 되었음을 두 사람은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이동 교실이 설원 깊숙한 산길을 따라 달리던 해 겨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노인문의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행위를 넘어 자존감 회복과 지역 공동체 회생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과정이었다. 이에 두 사람은 이동교실의 운영 성과와 현장 사례를 학술적 연구로 승화시키고자 한 지방국립대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연구팀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생활 변화를 추적해 심층 인터뷰와 행동 관찰 기록을 수집했고, 시어머니는 연구조사원 자격으로 참여해 노년 학습자의 목소리를 1차 자료로 제공하였다. 며느리는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이는 고령층 학습복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재정 프로젝트에 반영되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자 버스 내부는 더 전문화된 학습 환경으로 재편되었다. 좌석 배치가 교실 형태로 고정되고 이동식 디지털 칠판과 저시력자를 위한 확대경 모니터가 장착되었다. 학습 콘텐츠 역시 한글 산수 기초를 넘어 생활금융, 건강관리, 스마트폰 활용, 문화예술 향유로 확장되었다. 시어머니는 매차 시마다 회고록 작성 과제를 부여해 수강생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도록 독려했고, 며느리는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듯 어르신들의 원고를 수합해 소규모 자서전 모음을 편집 출판하였다. 이 책들은 버스가 들르는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에 기증되어 노년 세대의 삶을 담은 지역 아카이브를 형성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변화가 생겼다. 시어머니의 회고록을 읽은 한 공공미술 작가가 노인들의 일기를 시각예술로 승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온 것이다. 버스가 정차하는 광장마다 이동형 전시 패널이 설치되었고, 손글씨와 생전사진, 마을 지도, 음성 기록이 어우러진 전시는 방문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작품 속에는 글자를 배우며 새로이 발견한 세상의 밝기가 서툰 필체의 잉크 농담으로 스며 있었고, 관람객은 작품 앞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다시 따라 써내려가며 문해의 가치를 체험했다. 전시는 각종 미술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이동교실은 예술교육 융합 모델로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며느리는 교육 현장의 확대에 맞춰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였다. 조합은 이동교실 운행, 교재 제작, 콘텐츠 연구, 노인 일자리 연계까지 포괄하는 다각적 조직으로 발족했으며 시어머니는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조합의 미션은 단순 봉사를 넘어 고령층 학습을 지역 경제와 연결해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글쓰기 계산 능력은 참가자들에게 소규모 농산물 직거래, 영수증 작성, 스마트폰 주문 시스템 활용, 전통 공예품 온라인 판매 등 구체적 소득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학습은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경제적 자립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다시 도래하자 이동교실은 첫 출범 이후 10,000번째 수강생을 배출했다. 기념식이 열리던 날 강당 한복판에는 흰머리 어르신들과 휠체어에 앉은 참가자, 중도 실명으로 점자를 배우기 시작한 수강생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이들이 한데 모였다. 시어머니는 축사를 맡아 배움은 세월에 지지 않는 불이라는 문장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며느리는 뒤편에서 이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플래시가 아닌 자연광 아래에서도 오래 고생한 손과 주름진 얼굴은 충분히 빛났다. 그 빛은 한때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로 움츠렸던 존재들이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된 증거였다. 만 학습자가 넘어가면서 교육청은 이동교실을 초중등 검정고시 지원 과정으로 확대 승인했고, 대학과 연계한 은빛 캠퍼스 프로그램도 가동되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한글 강사에서 진로 멘토로 역할을 넓혀 고령 학습자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겪는 생활 조정, 학업 스트레스 관리, 노년기 진학의 의미를 조언하였다. 그녀 자신도 80세가 되던 해
평생학습사 2급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학습 여정의 새 장을 열었다. 졸업장 하나로 시작했던 도전이 다시 자격증이라는 또 다른 성취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이를 20살보다 더 열정적인 만학도의 반격이라 칭했다. 늦가을 며느리는 근 10년간의 프로젝트 기록을 합쳐 단행본을 기획했다. 제목은 흰머리 글자의 기적. 서문은 시어머니가 썼다. 배움은 마음이 숨쉬는 법을 잊지 않게 한다는 첫 문장은 인쇄소에서 활자로 찍히기 전부터 이미 독자의 심장에 박힐 준비를 마쳤다. 책에는 백발의 학생들이 처음 쓴 일기, 검정고시 합격장을 들고 찍은 사진, 이동 교실 버스의 빼곡한 주행 일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뒤에서 떠받친 가족교사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담겼다. 출간 기념회는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이동 교실 첫 출발지였던 시골 장터 공터에서 열렸다. 장터 광장에는 국밥 냄새와 함께 새로이 인쇄된 책의 잉크향이 섞여 감돌았다. 기념회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임시 무대에 올랐다. 붉은 단풍이 바람에 흔들리는 하늘 아래 그녀는 손에 든 고무래처럼 견고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글자는 과거의 빚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을 열어젖히는 열쇠이며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권리다. 선언문은 그대로 전국 어르신 문예 네트워크의 행동 강령으로 채택되었고 다음해 정부의 전국민 평생학습 기본계획 서문에 인용되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순환 고리가 되었다. 글자를 몰라 고개를 떨구던 날부터 흰머리를 휘날리며 학사모를 쓰던 날, 그리고 다시 다른 노인이 연필을 잡도록 손을 내미는 날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배움은 끊임없이 새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장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결심은 도시를 지나 국경처럼 솟은 산맥을 넘어 바다 건너 농어촌의 저녁 불빛 아래까지 번져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던 첫 좌판이 기억하는 흙냄새와 이동교실 앰플 조명이 비추는 교과서 바탕의 흰색은 서로 다른 질감이지만 결국 같은 빛의 스펙트럼으로 모여들었다. 이제 시어머니의 일기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서문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머리칼이 더 휘어질까 두렵지 않다. 배움은 나를 계속 젊게 만들 테니까. 그 문장이 종이에 찍히는 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글자를 몰라 세상과 접속하지 못한 누군가의 손에 닿아 새로운 봄을 불러올 것이었다.